안녕하세요.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하여 알기 쉽게 오늘 하루 여러분을 도와드릴 1MC 개그맨 김원효. 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수민입니다. 수민 씨, 요즘 직장 내 이 성희롱과 관련해서 이 회사와 관리자의 역할은 점점 강조되고 있지만은 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사업장은 많지 않은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막상 또 사안이 발생하고 나면요. 네. 뭐 피해자는 물론이고요. 회사가 더 큰 피해를 보는 경우도 우리가 기사를 통해서 종종 접하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은 사내 성희롱에 관한 직원들의 여러 가지 고충을 직접 들어보면서 담당자와 관리자의 역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분 모셔봤는데요. 진선미 공인 노무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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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선미 노무사입니다. 네, 노무사님 이렇게 또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정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해서 사회적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례를 준비를 했습니다. 어떤 사례인가요? 네, 직장 내 성희롱을 신속하고 올바르게 대처하지 못할 경우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를 알 수 있는 사례인데요. 함께 보시죠. 몇 년 전 한 회사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회식 자리에서 남자 사원이 여자 화장실을 불법 촬영을 했는데요. 하지만 남자 사원은 징계 없이 넘어갔습니다. 이후 이 회사에서는 교육 담당자와 인사팀장이 여성 사원한테 성폭행을 시도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회사의 이런 성범죄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건 한 피해자가 직접 인터넷 커뮤니티에 불법 촬영과 강간미수 등에 관한 글을 올리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자 회사 측은 글을 올린 피해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회유하며 사건 축소를 시도했는데요. 피해자와 가해자 간 인터넷 진실 공방이 연일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이후 사건 재조사를 요청하는 청원과 회사의 잘못된 대처를 비판하는 여론이 형성되며 외국에 나가 있던 회장이 급히 귀국해 사과문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는데요. 하지만 해당 회사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확산되었고 결국 홈쇼핑 판매까지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회사 차원에서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고 사건을 덮기에만 급급했네요. 이 사례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내용인데요. 실제로 피해 직원이 언론에 사실을 알려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지 같이 확인해 보실까요? 네. 네. 결국 회사 내에서 지금 성폭행이 발생을 하고 적절하게 대처를 하지 못한 게 이렇게 회사에 큰 타격을 입은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보니까요, 뭐 회사 이미지가 추락한 건 물론이고요. 네. 뭐 주가나 실적까지 하락을 하면서 경제적 타격까지 입은 걸로 보여져요. 네. 근데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해서 이 직접적인 가해자뿐만이 아니라 회사 측의 책임을 인정한 판례는 이미 2002년도부터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직접적으로 이 기업 이미지 저하나 큰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는 또 흔치 않네요. 맞습니다. 네. 그러나 최근에는 낙인이 두려워 피해자 스스로 숨는 것을 선택하는 대신에 보다 적극적인 해결에 나서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고요. 이를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도 뭐 예전과는 많이 다르죠. 그리고 더욱이 SNS 및 1인 미디어 발달로 피해 사실을 널리 알리는 것이 어렵지 않고요. 자발적으로 개인들이 모여 여론을 형성하거나 불매운동 등 집단 행동을 만들어가기 용이한 환경이기 때문에 기업이 입을 수 있는 직접적인 피해는 더욱 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기업이 뭐 예방 차원에서 갖은 노력을 한다고 해도 이런 사건은 발생을 할 수가 있잖아요. 충분히. 네네네. 그런데 오히려 발생한 사안을 축소하고 은폐하려고 하면 이렇게 더 큰 피해가 기업에게 돌아간다는 거 꼭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그런데 노무사님, 이 방금 본 사례의 경우에는 이 피해 사실이 심각한 이 성범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화된 게 아닐까 싶어요. 흔히 성폭력 범죄는 이 피해가 좀 심각하고 또 직장 내 성희롱은 또 피해가 가벼운 것으로 또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성희롱과 성폭력은 상대방이 원치 않는 성적 원동 등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법률로 금지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성희롱을 사업주나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요. 성폭력의 범죄도 업무 관련성이 있으면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위한 고소를 진행한 것과 별개로 회사에서도 피해자 보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앞선 사례나 우리 노무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사안이 발생했을 때 회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에서 보셨다시피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꽤 클 것 같습니다. 이처럼 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되던 또 다른 사례가 있어서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영상 보시죠. 한 공기업에서 인턴 사원들에 대한 성희롱과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역본부 차원에서 해당 사건을 조사하고 가해자를 징계했으나 피해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감봉 3개월의 가벼운 징계에 처해졌는데요. 여기에 본사가 이 사건을 축소에 보고하는 등 은폐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없이 방치하였고 조사 과정에서 성경험에 관한 질문을 받는 등 2차 피해를 입어 결국 피해자가 퇴사하며 사건은 마무리되었는데요. 그러나 2년 뒤 언론을 통해 사건이 보도되면서 문제시되었고 회사 감사실에서 재조사하여 해당 가해자를 파면하였으나 이미 해당 회사의 조직 문화의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의 언론 보도가 계속되었고 시민들의 공분을 사게 되었죠. 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는 회사를 직권조사하고 가해자를 형사고발하는 한편 해당 회사의 근로자 전원에 대한 설문조사 등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의 명예가 추락하는 등 피해가 막심했습니다. 자, 그럼 노무사님 해당 공기업에서 추후에 좀 어떤 개선책을 마련한 게 있나요? 축소 은폐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대책으로 각 지역 본부장 및 지역 본부 고충상담원은 성희롱 고충이 제기된 즉시 사장에게 직접 보고도 하고요. 본사 고충상담원에게도 즉시 보고한 후에 조사 및 처리 일체를 지역이 아닌 본부 인사팀 주관 하에 진행하도록 하고 위반 시 엄중하게 문책하도록 방침을 정했습니다. 또한 지속 반복적으로 계층별 특화 교육을 통해 방침의 내용을 전 직원들에게 공유했습니다. 네, 이렇게 피해자와 행위자가 문제 삼지 않겠다 합의를 했다고 하는데요. 자, 그럼 제가 여기서 퀴즈 하나 드려볼게요. 예. 피해자와 행위자가 합의를 하더라도 네. 징계를 할 수 있다, 없다. 과연 뭘까요? 저 정답. X. 징계를 할 수 없다. 네, 왜냐면 이제 당사자인 이 두 사람이 합의를 하잖아요. 합의를 했기 때문에 굳이 뭐 조사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네. 아닙니다. 와. 정답은 징계를 할 수 있다. 인데요. 네, 만약 당사자들끼리 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측은 조사를 진행해서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누구든지 신고를 할 수 있고 신고가 없더라도 사업주가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조사할 의무가 있기 때문인데요. 자, 이렇게 정한 이유는요. 직장 내 성희롱이 피해자와 행위자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의 문제라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네, 다음 사연이 또 와 있는데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노무사님 뭐 조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자료화면 보실까요? A는 대학생 신분의 인턴으로 한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A의 멘토로 B가 지정되었는데요. B는 장난을 치듯 A의 머리를 쓰다듬거나 팔뚝을 꼬집기도 했습니다. 하지 말라는 요청에도 계속되는 B의 행동. A는 불만이 쌓여갔는데요. 고민 끝에 부서장 면담을 요청해 사실을 말했습니다. 부서장은 A씨의 근무 장소를 다른 곳으로 변경해주겠다며 일단 둘만 알고 있자고 이야기했습니다. A는 B와 다른 부서에서 일하게 되었지만 B는 A를 찾아와 동생 같아서 장난친 거다,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A는 놀라고 당황스러웠죠. 생각해보니 둘만 알고 있자고 한 부서장의 말이 떠올라 학교 인권센터에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학교 인권센터에서는 학생에 대한 회사의 조치가 미흡하다고 공문을 보내 성희롱 행위자와 부서장에 대한 제재를 요구했습니다. 일이 커진 상황에서
부서장은 도대체 자신이 뭘 잘못한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조금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 행위자가 사과를 했고 또 조치도 취해졌잖아요. 근데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를 제대로 안 듣고 부서장이 임의로 판단하는 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부서장은 일단 해당 직원의 얘기는 잘 들어줘야 되겠죠. 하지만 부서장 스스로 해결사가 돼가지고 해결하기보다는 회사 내 어떤 시스템이 있을 거라고요. 고충 처리를 담당하는 담당자에게 알려서 회사의 기준에 맞게 정확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죠. 그러니까 뭐 우리 둘만 알고 있자라는 이 말은 이 피해자에게 사건을 무마하거나 또 입막음을 하려고 했다라는 오해를 또 살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행위자에게 사과를 하도록 하는 경우 그 자체로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될 수 있거든요. 상사로서 피해 근로자가 근무 여건에 불편함이 없도록 배려하고 철저히 비밀을 유지해야 합니다. 관리자의 역할을 좀 간과한 게 아닌가, 그렇죠. 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자, 그렇다면 고충 처리 담당자 같은 경우는 보통은 인사부서에서 많이 담당을 하는데 이게 회사 규모에 따라 인사부서가 따로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이런 그렇죠. 경우는 어떻게 좀 네. 처리를 해야 할까요? 인사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사안을 담당할 담당자를 일단 구체적으로 지정해야 되는데요. 이게 규모마다 다릅니다. 말씀하셨듯이. 그래서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노사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어요.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위원 3인에서 뭐 10인 이하 이렇게 두도록 하고 있는데요. 근로자위원 중에 회사 구성원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일단 지정을 하고요. 30인 이제 미만 사업장이 소규모 사업장이라면 일단 신뢰도 높은 상급자나 사업주 스스로가 고충 담당자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노무사님 말씀처럼 중요한 것은요, 이 회사 구성원들이 신뢰 가능한 사람을 또 지정을 하는 것이고, 성희롱 고충 처리 담당자가 누구인지 모든 직원들이 알 수 있도록 해서 이 사안이 이제 발생할 경우에 담당자에 의해서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네요. 특히 또 이 직장 내 성희롱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노무사님 뭐 법적 처벌까지 가해질 수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처벌인가요? 회사 측이 성범죄 방지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회사 또한 가해자와 연대해 위자료 등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뭔가 결국은 회사의 과태료가 부과가 되는 형식이네요. 남녀고용평등법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안의 처리를 위한 사업주의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각 의무사항 위반 시에는요, 과태료 부과, 특히 피해자 등에 대해 불이익 처분 등 2차 피해를 야기한 경우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이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관리자 그리고 고충 처리 담당자들이 그 처리 절차를 잘 이해하고 숙지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잖아요. 네. 자, 그렇다면 정말 딱 사건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단계별로 좀 처리를 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단계는 지금 나오는 표와 같습니다. 이 표를 대략적으로 설명드리면요. 일단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할 때에는요,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사내 소문으로 인해서 회사가 먼저 인지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아니면 직접 피해를 당한 당사자가 상담을 회사에 신청할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제3자가 고충 신고를 한다든지 익명으로 투서를 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회사가 이제 인지해서 상담을 착수하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상담 단계에서는 사실관계 확인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육하 원칙에 따라서 사실관계 확인을 하고요. 조사 단계로 넘어가는데 행위자와 피해자를 각각 이제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피해자에 대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법에 규정하고 있어요. 이제 심의 단계에서 우리가 이제 고충심의위원을 구성할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충 상담원에 의한 상담에서 심의 단계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이때는 유념하셔야 될 게, 일단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요구하는 경우에 네. 그 배치 전환이라든지 유급휴가 명령이라든지 근무 장소 변경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심의 과정 후에 성희롱이 판단이 된다 했을 때는 피해자가 요구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급휴가 명령, 근무 장소 변경, 배치 전환 이런 조치를 해야 되고요. 근데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시하면 안 됩니다. 전반적으로 단계를 설명드리면 이렇고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이와 같은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회사는 조치를 취해야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지금까지 직장 내 성희롱의 처리 원칙과 사용자의 책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계속해서 다음 2부에서는요, 직장 내 성희롱의 사건 처리 단계별 가이드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직장 내 성희롱의 사건 처리 단계별 가이드 그 첫 번째 알아볼 텐데요. 표에서 본 것처럼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상담이 아닐까 싶어요. 이 담당자가 상담 시 기본적으로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하는지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희롱 상담의 목적 첫 번째는 1. 피해자 등의 고충을 충분히 듣고 2. 청취한 사실관계를 육하원칙 하에 기록하여 이후 사건 조사 단계의 기초 자료가 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피해자의 언어로 상황이 구체적으로 묘사될 수 있도록 열린 질문으로 묻고 객관적 언어로 다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만졌나요?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셨나요? 그에 대해 본인은 무슨 말이나 행동을 하셨나요? 그래서 기분이 나쁘셨어요? 그런 행동에 대해 어떻게 느끼셨나요? 네, 그렇군요. 지금 하신 말씀이 이런 뜻인가요? 이런 과정을 통해 피해자가 처한 상황을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인지한 상태에서 고충 처리 절차와 법적 구제 제도 등 취할 수 있는 구제 방법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가능하도록 사내 처리 절차와 외부 처리 절차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줍니다. 궁극적으로 피해자가 스스로 만족할 수 있고 현실 가능하며 피해 회복에 적합한 방안을 찾도록 조력해야 합니다. 피해자들이 원하는 해결 방식 중 그 한계를 반드시 알려야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저는 행위자의 공개 사과를 원합니다. 사과를 요청할 수 있지만 행위자에게도 양심의 자유가 있어 강요하거나 명령할 수 없다는 점. 또 사과를 하더라도 피해자가 원하는 피해 사실에 대한 조건 없는 인정으로 시작하는 진심 어린 사과의 내용으로 볼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점. 이 경우 공개 사과가 오히려 진정성 있는 사과와 이를 통한 행위자에 대한 단죄로 이어지지 않고 피해 사실이 공개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만 양산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해야 합니다. 저는 행위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해고를 원합니다. 회사는 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심의하고 조사 결과 인정된 사실관계에 따라 합당한 책임을 물어 징계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의 징계를 원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공감하되 징계 수위는 현 단계에서 판단할 수 없고 해고라는 결론을 단정적으로 약속할 수 없음을 알려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해고를 강력히 원하는 이유를 들어주고 그것이 2차 피해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라면 당사자 분리 조치와 모니터링으로 충분히 보호하고 2차 피해를 유발하는 경우도 중징계로 다룰 수 있다는 점을 알려야 합니다. 저는 신고 사실에 대한 비밀은 유지하되 행위자에 대한 조사와 징계를 원합니다. 행위자에 대한 징계는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등 회사와 행위자의 법적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여야 하고 행위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해 사실을 확인하려면 누가 피해 신고를 하였는지에 대해 알려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행위자가 유추할 수 있어 비밀 유지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알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상담 단계에서 확인할 사항은 조사 등 처리 절차 진행 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입니다. 상담 과정에서 확인할 사항을 체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들어보니까 상담 과정에서도 고려해야 될 점이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고충 처리 담당자가 상담을 통해서 사안을 가장 먼저 접할 텐데요. 이 담당자가 그냥 딱 생각하기에 뭐 행위자가 사과를 하고 뭐 재발 방지 약속 정도면은 원만하게 해결이 되겠다. 이렇게 스스로 판단을 하고 행위자한테 사과를 하도록 하는 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본인 이제 상담자의 역할을 넘어서는 거죠. 피해자의 어떤 상담 시에는 피해자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원하는지 듣고 파악하고 객관적인 뭐 처리 방식에 대해서 안내를 해줘야 되는 건데 피해자 스스로가 결국에는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거든요. 따라서 피해자가 원하지도 않는데 담당자가 임의로 해결 방법을 선택하고 그 방법으로 본인이 해결하려고 시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렇죠. 뭐 피해자의 의사나 뭐 회사의 적극적인 개입 의무 같은 것을 다 무시하고
그냥 사과로 이걸 덮으려고 하는구나. 그렇죠. 무마하려고 이렇게 한다. 좀 느낄 수도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특히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은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요.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아서 더 이상 사건 조사가 어려운 경우,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를 거쳐서 사건을 공식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네. 이렇게 상담 이후에는 또 조사를 개시해야 될 텐데요. 피해자가 상담만 하고 그 이후 절차 개시를 원하지 않는 경우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직장 내 성희롱은 단지 피해자와 행위자 두 사람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법률과 조직이 금지하는 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그 자체로 조직 규범에 반하는 행위입니다. 피해자가 조사나 징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건을 그대로 종결할 수는 없고요. 따라서 조직은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조사하여 조치할 의무가 있으므로 조사를 원치 않는 이유를 충분히 일단 청취하고 피해자를 설득해야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결국 조사가 개시가 된다면 좀 더 공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올바르게 질문하는 방법이 또 따로 있을까요? 최대한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나 그것이 이제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모든 것을 결정하라 이런 건 아니고요. 네. 행위자의 행위가 조직에 해가 되고 징계되어야 할 비위 행위라면 회사는 인사 원칙에 따라서 일단 처리해야 합니다. 다만 피해의 경중과 재발 가능성 및 피해자의 2차 피해 우려의 정도 등을 고려해서요. 조사 절차를 진행하지 않도록 결정하는 경우라도 일단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해야 되고요.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한 캠페인 등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 간접적으로 경고해야 되겠죠. 그리고 피해자의 근무 환경에는 별 문제가 없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의 생각이 바뀌거나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지 상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요. 이 부분을 충분히 피해자한테 이야기해주고 행위가 만약에 반복될 경우에 더 크게 악화되기 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그래서 안내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요즘에는 또 성희롱 행위자로 지목된 경우 그냥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피해자다. 아니, 나도 신고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다음 영상 함께 보시죠. 영업팀 회식이 밤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식에 참여했던 여성 A는 잠에서 깨자 집이 아니라 숙박업소라는 것을 확인했고 옆에는 같은 팀 남자 과장 B가 있었습니다. 고민한 끝에 A는 B를 성폭력으로 경찰서에 고소를 했고 바로 회사에도 알려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여 형사 고소를 했지만 고소 사건은 시간이 오래 걸리니 회사에서 바로 고충 처리를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회사에서는 고충 처리 담당자에게 상담을 진행하도록 했는데 피해자 A는 몸도 마음도 편치 않아 연차를 사용 중이라 B를 먼저 만나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행위자 B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그날 취해서 기억은 잘 안 나지만 회식 후 노래방에 있을 때 A가 B를 먼저 유혹했다는 것이었죠. A가 자신을 호텔로 유인했다며 자신은 억울하다고 합니다. 다음 날 고충 처리 담당자는 A를 상담했는데요. A는 제가 노래방에서 필름이 끊긴 것 같아요. 노래방 중간까지밖에 기억이 없어요. 잠에서 깼을 때는 이미 호텔이었어요. 라고 말합니다. 고충 처리 담당자는 혼란이 왔습니다. B는 평소에 회사에서도 활달한 성격으로 주변의 평판도 좋았습니다. 정말 누구의 말이 맞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고충 처리 담당자는 면담 결과를 정리하여 보고하며 누가 가해자고 피해자인지 알 수 없다고 본인 의견을 넣었습니다.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지 않아 연차 휴가를 사용 중이던 A. 하지만 회사에서는 A가 가해자라서 출근이 정지된 걸로 소문이 났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정말 곤란한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노무사님, 이 사안에서 지금 잘못된 부분은 어떤 부분인 거예요? 이 사안의 경우에 첫 번째로 근로자 A가 고충 처리를 요청한 그 즉시 행위자로 지목된 B에게 일단 비밀유지 서약서 아까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네네. 일단 받고 사안이 일단 심각하니까 심각한 만큼 2차 피해 예방을 위해서 대기 발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고충 상담의 대상은 피해자 및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인데 이 사건의 경우는 일단 행위자로 지목된 사람을 먼저 조사했거든요. 이 부분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상담을 통해서는 A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좀 확인을 하고 A에게는 피해 조치가 내려졌어야 되는 거고요. 또 행위자로 지목된 사람에게는 2차 피해가 유발되면은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고지를 좀 했었어야 했네요. 네. 더 큰 문제는요. 고충 처리 담당자가 행위자로 지목된 사람의 좋은 평판에 따라 선입견을 가졌다는 점입니다. 네. 고충 처리 담당자는 A를 상담한 내용을 정리해서 우선 이제 보고를 하는 게 원칙인데요. 오히려 B, 행위자로 지목된 사람을 먼저 상담하고 사안에 대해서 누가 피해자인지 알 수 없다. 판단을 내리게 되면 사건의 처리를 완전히 그르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거든요. 이런 경우에 일단 뭐 확실한 이 뭐 피해자나 가해자 이게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니까 저도 누가 과연 피해자일까 계속 좀 궁금해지네요. 근데 지금 앞 사연처럼 이 B가 나도 피해자라고 나오는 경우면은 누가 피해자인지 진짜 알 수가 없잖아요. 예. A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면은 사실 B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상황이 아닐까요? B를 먼저 상담하지 않고 A의 신고 즉시 B에 대한 2차 피해 예방 조치, 뭐 예를 들어서 비밀 유지 서약서라든가 분리 조치 등을 취했다면 서로 조사 과정에서 B가 내가 피해자다라고 주장하면서 역으로 피해 신고를 한다 하더라도 양 당사자 간에 이미 분리 조치가 이루어져 상호 간에 일단 소문 유포라든가 2차 피해 유발 행위가 차단된 상태이기 때문에요. 네. 이런 경우는 그냥 회사는 그대로 고충 처리 절차를 통해서 조사하고 판단하는 것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자, 뭐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지금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앞선 사례의 그 이후 스토리가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됐을지 많이 궁금하시죠? 빨리 영상 보시죠. 고민하던 A는 회사에 전화를 걸어 다시 출근을 하겠다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후 인사 담당 팀장은 당사자 분리 조치를 해야 하고 지금 상황에서는 업무를 수행하는 게 불가능할 것 같으니 A와 B 모두에게 대기 발령을 하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A는 자신이 피해자고 잘못한 게 없는데 대기 발령을 받아야 하는지 물었지만 인사 담당 팀장은 다 A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며 그 상태로 어떻게 업무를 보겠냐는 식으로 말합니다. 회사 게시판에 A와 B의 대기 발령 공고가 나자 회사는 다시 한번 술렁입니다. 노무사님 이런 경우는 제가 봐도 좀 많이 잘못되지 않았나 답답하죠. 싶네요. 분리 조치의 목적은 피해 근로자 등에게 발생할지 모르는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피해 근로자의 근로의 권리 회복에 부합하는 방식, 그러니까 피해 근로자의 근로 환경을 적합하게 해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따라서 분리 조치를 한다면 피해자 등이 요구하지 않는 이상 피해자 등은 원래 상태를 유지하고 행위자로 지목된 사람, 그 사람을 피해자로부터 분리하는 방식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A는 분명히 계속 근무할 뜻을 내비쳤고 더욱이 대기 발령은 사실 인사상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명백하게 이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대기업 같은 경우는 모르겠지만 사업장 규모가 또 작을 때는요. 야, 이거 행위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 어떻게 보호해야 될까요? 분리 조치의 목적은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에 있습니다. 단순히 파티션으로 공간을 나누거나 네. 층을 구분하는 것만으로는 사실 피해 주장자가 행위자 그 지목자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업장 환경에 따라서 취할 수 있는 최대한의 분리 조치가 층간 구분뿐이고 네. 더 이상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면 일단 뭐 그 정도의 분리 조치도 뭐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또한 행위자를 배치 전환한다든지 사안이 중요한 경우에는 조사 기간 동안 대기 발령을 명령할 수도 있고요. 피해 근로자 등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라도 피해 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한 말을 한번 쫙 종합을 한번 해보면요. 네. 우선 상담의 대상은 행위 지목자가 아니라 피해 주장자이다. 네. 그리고 조사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비밀유지 서약서 및 가해자 피해 근로자 분리 등 이 보호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해자 보호 조치라는 명목으로 피해 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계속해서 조사 절차는 또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조사 순서와 방법에 대해서 특별히 법률이 정해지진 않았지만 상담 내용을 기초로
조사 대상 및 순서와 방법,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피해자, 목격자 및 참고인, 증거 및 정황 증거 확인, 행위자 순서로 조사를 합니다. 사람에 대한 조사는 직접 대면 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상황에 따라 전화, 서면 조사를 할 수 있음. 필요한 경우 진술조서 형식의 문답서를 이용, 신고인 및 참고인 등이 피신고인 등에 대해 자신의 신원이 알려지지 않기를 원한다면 익명조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보호 가능. 단, 행위자 조사 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는 특정 사실을 밝혀야 하므로 100% 익명이 보장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을 알려야 함. 당시 정황의 확인이나 감정에 대한 질문, 대처와 관련하여 질문을 할 때는 질문으로 인해 또 다른 정신적인 피해나 성적 모욕감을 느끼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있었던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으로 피해자나 상황에 대한 조사자의 판단이나 생각을 말하는 절차가 아니라는 점, 즉 조사의 목적을 분명히 인식, 외부 전문가를 조사에 참여시키거나 외부 전문가의 조사를 위탁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장 등 임원이 행위자인 경우는 상급기관에서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고충심의위원회를 먼저 구성하여 위원회를 통해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이렇게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뭐 녹음이나 영상이 없다면은 사실관계를 인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어떤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판단을 해야 될까요? 일단 양 당사자의 진술이 엇갈릴 때 결국 어떤 사람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가 이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진술의 신빙성을 판별하는 인권위원회와 법원의 기준에 준해서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법원은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이라든지 논리적 모순 이런 것들을 보는데요. 일단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 이런 것들과 포함해서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 다음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일관성, 일단 증인신문 조서, 그 페이퍼 안에는 포함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해서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등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이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전반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잘 판단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네. 예, 방금 말씀드린 법원의 그 판정 기준에 대해서 일례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그 교수의 연구실에서 인터넷 쇼핑 방법을 이렇게 알려준 다음 일어서는 지도 학생이자 연구조교인 피해자를 끌어안고요. 볼에 이제 자신의 볼을 갖다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판결이 있었는데요. 그 판결의 근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됐다라는 거죠. 연구조교였던 피해자가 원고에 관해서 굳이 악의적인 거짓말을 할 아무런 동기나 이유가 없다는 점, 그리고 이제 원고도 내가 악순했다, 그리고 손을 꽉 잡고 그냥 다른 손 잡았어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거예요. 근데 신체접촉은 일단 인정했다는 거죠. 그렇다는 점, 그리고 원고가 그와 같은 정도의 신체 접촉만 했다면 피해자가 다음날 지도교수인 원고를 찾아가서 이에 대해서 항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고 따라서 원고가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볼에 자신의 볼을 갖다 댄 사실이 인정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판결한 것도 있죠. 그렇습니다. 피진정인의 주장은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 맞아요. 이런 것이었는데요. 신임 교수 임용 과정에서 불거진 성추행 사건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피진정인의 주장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자료화면 함께 보실까요? 네. 인권위원회의 판단. 두 사람의 상반된 진술 외에는 직접 그 행위를 목격한 사람이나 사진 등의 다른 증거가 있는 것은 아니나 피해자가 사건 발생 직후 진정인에게 피진정인이 자신의 몸을 더듬었다고 알려주고 며칠 후 그 내용을 다시 자세히 말해주었으며 이후 학교의 성희롱 관련 조사위원회에서도 일관되게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진정인의 핸드폰 통화 내역에 당시 피진정인이 피해자에게 통화한 기록이 있는 점, 사건 발생 다음 날 피진정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본인이 실수를 하지 않았는지, 옷이 지저분한 이유 등을 물어본 것으로 보아 만취한 상태에서의 실수에 대한 무의식적인 자각과 우려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진정인 스스로도 기억이 안 난다고 하고 있으나 강력하게 피해자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사건 당일에 피해자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언동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네, 인권위원회에서도 결국 인정을 받은 것처럼 보여지는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또 궁금한 게요. 네. 이제 피신고인이 조사 도중에 제3자에게 피해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불리한 여론을 조성하는 경우, 특히 이렇게 상하 관계면 더 많이 나타날 것 같거든요. 이럴 때 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우선 이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그래서 일단 비밀보호 서약서를 받아둬야 되고요. 피해자 등에게 접근하거나 신고 사실을 유포하거나 피해자 등에 대한 언급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조직 구성원에게 이를 전달하는 경우 이거는 2차 가해로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고 사항과 별개의 추가적인 징계 사유가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프 더 레코드 일단 기밀을 유지해야 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걸 기밀을 누설했을 때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확히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문 유포 행위를 감지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소문 유포 행위 자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소문의 최초 유포자가 아니라도 중간의 전달자라도 그에 맞는 책임이 따르게 됨을 알려야 합니다. 네, 이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의 사건 처리 단계별 가이드 첫 번째 알아봤고요. 네,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처리 단계별 가이드 그 두 번째를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심의 단계를 살펴볼 텐데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사례를 또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영상 보시죠. 한 회사에서 발생한 성희롱 신고 사건입니다. A는 여성 전용 휴게실에 들어가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분리수거하고 휴게실 내에 설치되어 있는 여성 화장실에서 생리용품을 수거하였습니다. 업무 중 휴식차 휴게실에 들어온 여성 직원 B는 휴게실과 화장실을 정리하고 있는 A와 마주쳤고 예고 없이 들어와 여성들의 스타킹과 생리용품 등이 들어있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모습에 불쾌감을 느껴 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고 사건에 대한 심의 및 조치를 위한 인사위원회가 소집되었는데요. 같이 근무하는 다른 여성 C는 A의 행동에 불쾌감을 느끼지 않았다고 한 점을 고려해보면 성희롱으로 보기 어렵다고 생각되는데요. 평소에 A가 업무 실적도 좋고 뭐든 항상 솔선수범하는 사람이라 지점 주변의 정리도 원래 자주 하는 사람입니다. 직원들 휴게실이 정결하지 않으니 배려하는 차원에서 한 일일 텐데 이렇게 신고가 접수되니 안타깝네요. 여직원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휴게실과 화장실의 쓰레기통을 비우신 것 같기는 하지만 남성 상사가 내가 사용하는 화장실 생리용품을 수거했다는 것이 많이 민망하긴 합니다. 우선 여성 휴게실은 수유실도 겸하고 있고 교대 근무하는 여성들이 잠시 수면도 취하는 곳인데 예상치 않게 휴게실에서 남성 상사를 마주친 상황 자체는 불쾌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화장실 쓰레기 수거는 원래 그 업무를 담당하는 분도 남성 아닌가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업무를 하기 위해 고용된 평소 함께 근무하지 않는 남성이 수거하는 것과 매일 얼굴 보고 함께 일하는 상사가 분리수거하는 것은 좀 다른 문제 같아요. 사생활 침해인 것 같기도 하고요. A가 지점장으로서 원래 솔선수범하는 타입이라 평소에 주차장 같은 곳 쓰레기도 줍기도 한다고 하니 결코 다른 뜻이 있었던 것은 아닐 것 같은데요. 최종적으로 다수결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성희롱 여부에 대한 의견을 밝혀주세요. 지점장이 배려 차원에서 한 일을 성희롱으로 몰아가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위원 3의 얘기를 들어보니 여성들 입장에서는 불쾌할 수도 있겠지만 성희롱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기권하겠습니다. 여성 휴게실과 화장실에 미리 예고 없이 들어간 것이 부적절한 것 같기는 하지만 같은 지점의 C도 불쾌감을 느꼈다고 하지 않는 것을 볼 때 성희롱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들 의견을 종합하면 여성 직원들 입장에서 불쾌감을 느낄 수는 있겠지만 성희롱까지는 아닌 것 같다는 것이 다수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성희롱이 아닌 것으로 결정합니다. 이 영상으로 보니까 이 심의 단계가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는 잘 알 것 같은데요. 성희롱 여부를 심의를 할 때
이 심의기구의 구성에는 제한이 없을까요? 네, 심의 기구에 대해서는요 법으로 딱히 정해진 건 없습니다. 고요. 회사의 규모와 인원 구성을 감안해서 성희롱 예방 지침에 정하여야 하는데요. 성희롱 심의위원회 또는 인사징계위원회를 통해서 성희롱 여부와 조치 사항, 재발 방지 및 2차 피해를 위한 조치 방안을 결정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의 경우에는 이 부하 직원으로서 직속 상사의 이 행위에 대해서 자유롭게 의견을 이렇게 좀 개진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행위자 및 피해자의 영향을 받지 않고 사안을 공정하게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로 위원이 구성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명확하게 성희롱 예방 지침의 기준을 정해두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여성이다 보니까 여성의 입장에서 또 공감이 되더라고요. 네. 위원 3 같은 경우가 유일한 여성이었는데 그렇죠. 기권을 했단 말이죠. 그죠. 그만큼 의견 개진이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위원회 성별에 관해서는 우리 남녀고용평등법에는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네. 특별한 규정이 없거든요. 하지만 공공기관의 경우에는요, 성희롱 심의 시에 한쪽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처럼 제도적으로 성별 균형적인 시각에서 사안을 바라볼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앞서 사례를 보면 성희롱 여부를 다수결로 지금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성적 모욕감이라는 이 피해자의 감정을 이 다수결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 맞나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하지만 또 위원회라는 구조가 갖는 의사결정 특성상 이 의견은 과반수 또는 다수결로 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또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한 개인이 특정 상황에서 느꼈을 그 감정을 다른 사람들이 평가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피해자의 입장을 좀 대입해서 생각을 해봐야 하는 이 성인지 감수성이 요구될 것 같거든요.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위원들의 성별, 연령별 분포도 중요하겠고요. 판단의 오류를 예방하기 위해서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받거나 외부 전문위원을 위원회에 참여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외부 위원을 2인 이상 반드시 참석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장 인원 규모가 많지 않은 경우에는요,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기가 좀 쉽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드시 인사위원회 등 이 위원회를 열어서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것은 이제 회사마다 취업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요. 네. 취업규칙의 이제 징계 및 인사명령 절차에 징계 또는 인사위원회를 필수로 거치도록 한 것이 아니라면 반드시 위원회를 구성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고요. 이 경우 고용평등 상담을 통해서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서 성희롱 여부를 판단하고 조치 방안에 대한 자문을 받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네. 다만 징계를 하게 되는 경우는 다르죠. 징계 등 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후에 징계 및 인사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뭐 지금까지 많은 장치들 말씀해 주셨는데 그 외에도 좀 성희롱을 잘 공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을까요? 네, 피해자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니 무조건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끼면 성희롱인가? 하는 의문들을 많이 제기합니다. 맞습니다. 예, 그죠. 그러나 피해자 중심의 관점에서 판단한다는 것은 첫 번째로는 행위자가 어떤 의도로 해당 언동을 했는지 고려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첫 번째 원칙입니다. 그래서 행위자의 의도는 성희롱 여부를 판단하는 데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피해자 중심으로 판단한다는 것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은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고 성희롱은 성범죄처럼 어떤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김원현님께서 읽어주실까요? 네, 둘째,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도 해당 행위가 불쾌감이나 모욕감을 줄 만한 행위인지 함께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합리적 피해자의 관점이라고 부르죠. 합리적 피해자의 관점은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해서 피해자와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어떻게 느낄 것인가 판단하는 수정된 합리적 인간의 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행위가 성희롱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특성, 즉 성별, 연령, 행위자의 관계, 고용 형태 등을 고려해서 그와 같은 특성을 갖는 사람들의 평균적인 시각에서도 불쾌감을 줄 만한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죠. 동일한 장소, 동일한 상황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특성에 따라 각각 다르게 받아들이고 달리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종종 기업에서
성희롱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장소 내지는 상황에 함께 있었던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중요한 판단의 근거로 삼기도 하는데요. 이는 대단히 잘못된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요, 드디어 이제 성희롱 심의 및 뭐 인사조치위원회가 열렸어요. 네. 그러면은 이때 피해자와 행위자 둘 다 이렇게 한 자리에 다 모여야 되는 건가요? 일단 인사위원회에서 성희롱 여부에 대한 판단뿐만 아니라 징계 및 인사조치를 결정하게 된다면 행위자로 지목된 사람한테는 정해진 기일 전에 출석을 통보하고 소명의 기회를 일단 부여를 해야 되고요. 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의견을 일단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지만 의견을 듣는 방식이 반드시 인사위원회에 출석하는 방식이 아니라요. 어떤 뭐 유선이라든지 구두라든지 이메일이라든지 이런 방식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피해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의무는 없고요. 조사 과정에서 조치에 관한 의견을 청취해서 인사위원회 등에 보고하는 방식으로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네, 심의 관련 내용들을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서 살펴봤는데요. 앞서 사례에서 이제 고소 사건의 결과가 나온 후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영상을 또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고소 사건의 결과가 나오고 관련 이미지 등 보고를 받은 임원들은 고소가 진행 중이니 조사를 중단하고 고소 사건의 기소 여부를 지켜보자고 하여 사내 성희롱 사건 조사가 중단된 지 6개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A는 고소 사건의 검찰 조사를 위해 사건 당일의 CCTV 영상 확보를 위해 백방으로 뛰고 자료를 제출하며 힘들게 조사에 응했으나 검찰의 수사 결과는 증거 불충분, 피해 즉시 경찰을 찾지 못한 결과 결정적 증거 확보에 실패했는데요.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는 불기소 처분 사실을 확인하고 별다른 논의 없이 상호 합의하에 숙박업소에 간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후 인사위원회가 개최되었고 회사는 A와 B 모두에게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행위자로 지목되었던 B는 조사 결과 및 심의 결과를 들어 본인의 억울함을 주장하였습니다. A는 저를 성폭력 범죄자로 몰았고 저의 명예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저에게 죄가 없다는 것이 검찰 조사를 통해 밝혀졌는데 제가 징계까지 받아야 합니까? 정말 억울합니다. 회사는 허위로 저를 모함하기 위하여 성폭력 형사고소와 성희롱 고충 신고를 한 A를 강력하게 징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사례의 경우 고소 사건이 검찰에서 이제 불기소가 됐잖아요. 회사는 그 결정을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인 거잖아요. 실제 어떤 상황인지 단정할 수는 없지만 성범죄 피해 사실을 고소하고 성희롱으로 사내 고충 처리를 요구한 자신의 피해 사실에 대한 회사의 조사 절차도 거치지 못한 채 징계까지 받았으니 실제 피해자라면 굉장히 큰 2차 피해가 발생한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실제로 회사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는지가 궁금해요. 우리 B가 주장을 했던 것처럼 자기가 억울하니 A에 대한 징계나 뭐 그런 조치들을 취할 수가 있는 건가요?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실제로 뭐 A가 B를 해할 의도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것이라면 그 자체는 무고나 어느 징계 대상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일단 남녀고용평등법은요. 성희롱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를 주장하는 자 또한 2차 피해로부터 보호하도록 사업주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이 되더라도 성희롱을 인정받지 못할 때 발생할 불이익 때문에 피해 사실을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하기 어렵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네, 지금 자료화면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본조항을 위반하여 피해 근로자 등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네, 또한 양벌 규정이 적용돼서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 행위를 한다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살피고 주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만약 사례와는 다르게 성희롱으로 인정이 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징계를 내려야 할 텐데요.
징계는 또 어떤 기준으로 수위를 결정을 할 수 있을까요? 그죠. 징계 사유가 확인이 되면은 징계 수준을 결정해야 되는데 네. 일단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수준을 정하는 기준으로는 성희롱 행위의 양태 및 정도, 의도성, 지속성, 반복성, 행위자의 지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의 의견 등을 고려해서 결정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들을 기준으로 회사마다 징계 기준은 달리 정하고 있을 텐데요. 그중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네네. 징계 기준표에 따른 징계 수위도 결정해야 되는데요. 그 표를 보시면 비위 유형에 따른 그 유형이 쭉 나오는데 네. 성폭력이라든가 성희롱 이런 게 나오고요. 비위의 정도에 따라서 징계 수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심한 경우에 해고죠. 파면 여기서는 해고를 의미하고요. 네. 가볍게는 견책까지 징계 수준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에 대한 사회의 경각심이 높아지는 만큼 징계 수위에 대한 요구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높아지는 추세인 것 그렇죠. 같은데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언어적인 성희롱은 중징계 대상으로 삼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보통 그렇게 생각들 하시는데요. 네. 언어적 성희롱도 그 나름입니다. 반복되거나 지속된 경우에는 징계 수위를 좀 강하게 정할 수도 있는데요. 반복. 그래서 그 횟수나 행위자의 지위 등 다른 조건의 차이가 없다면 네. 아무래도 뭐 언어적 성희롱은 신체 접촉이 있는 행위에 좀 더 수위 높은, 그러니까 높은 수위의 징계를 할 수 있겠지만 신체 접촉이 없이 언어적인 행위만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었거나 다수인을 상대로 한 경우라면 중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는데요.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네. 2014년 4월 피신고인은 운영지원팀 팀장으로 입사 후 신고인과 함께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업무 보고를 받고 지시하는 과정에서 신고인을 비롯한 팀 내 부하 직원들에게 무시와 폭언 등을 했는데요. 이후 2015년 10월경부터 2018년 초까지 여성 비하적인 발언과 언어적 성희롱이 수차례 지속되었던 사건에 대하여 회사가 해고 처분을 했는데 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 모두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신체적 접촉이 없는 경우라도 노골적인 성적 묘사나 신체 특정 부위에 대한 직접적인 묘사와 평가와 같이 상대에게 모욕감을 강하게 줄 수 있는 내용의 발언들은 언어적 성희롱이라도 중징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네, 정말 언어적 성희롱으로 오. 해고 처분이라는 네. 꽤 높은 수준의 지금 처분이 이루어졌거든요. 제일 높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러면 도대체 어느 정도 수위일 때 이 음. 정도까지 최고 수위의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는 야. 건가요? 많은 분들이 최고 수준의 징계인 해고 처분의 경우 드라마에 나오는 수준의 범죄 행위를 연상하는데요. 네. 신체 접촉이 있는 행위 경우에도 신체 접촉이 발생하기까지의 정황, 당사자 간의 관계, 신체 접촉의 내용에 따라서 반복되지 않은 경우라도 중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한 사례도 있는데요. 사례를 보시면 더 이해가 잘 되실 듯 합니다. 함께 보시죠. 정규직 40대 팀장이 계약직 30대 초반 여성에 대하여 여러 차례 내가 얘 찍었다, 도화살이 있다, 사람을 끌어당기는 매력이 있다, 만나는 사람 있느냐 등 호감을 일방적으로 드러내는 발언들을 이어오던 중 회식 후 방향이 같아 데려다 주겠다며 같이 타고 오던 택시에서 허리, 엉덩이 등을 만진 후 집 앞에서 껴안고 얼굴에 뽀뽀를 한 사건에 대해서 회사에서는 해고 처분을 내렸고 이 사건 역시 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모두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에는 행위자가 미혼인 남성이라고 하더라도 원치 않는 일방적인 호감을 드러내는 것 자체가 네. 성희롱 행위가 될 수 있는데 일단 그러한 표현이 반복되었고요. 상대가 계약직 직속 부하 여사원이라는 점, 사회적 지위가 불안정한 상황이죠. 네. 계약직이기 때문에. 그리고 비록 신체적 접촉이 반복된 것은 아니더라도 허리, 엉덩이를 만지거나 볼에 뽀뽀를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노골적인 성적 표현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의성을 인정할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고 처분까지 정당하다고 판결이 난 것 같습니다. 네, 노무사님이 말씀하신 그 고의성이라고 한다면 보통 뭐 상대를 불쾌하게 하거나 괴롭히게 할 의도까지는 있어야지만 우리가 보통 고의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조금 넘겨짚는 경우가 많지 않나요?
맞습니다. 단순히 호감에 따라서 상대도 나와 같은 마음으로 착각하고 한 행위는 고의성이 부인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네. 성희롱 판단에 있어서 고의성은 해당 행위가 이 행동을 하면 성적으로 약간 좀 상대방이 불쾌할 수도 있겠다라는 등 어떤 성적 의미를 갖는 행위임을 알고 있는 것으로 충분하고요. 네. 살해의 행위들은 기습추행 및 강제추행의 성범죄로도 인정되기에도 충분한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성희롱 조사 및 심의 조치를 모두 마치고 행위자에 대한 징계가 내려졌을 때 그 사실을 회사 구성원들에게 공지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징계 대상자에 대한 징계 사실 공표가 개인정보 보호 내지 사생활 침해 아니면 인권 침해 행위라는 지적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사가 굉장히 판단을 할 때 애매하고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는데요. 회사가 직원들을 규율하고 피해 근로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행위자와 피해자의 최소한의 인적 정보, 뭐 김땡땡 뭐 이렇게 피해 사실의 구체적 내용을 밝히지는 일단 않고 성희롱 사안이 발생했고 징계 조치가 이렇다. 이러한 사항을 간단하게 공지하는 것은 허용되는 범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징계와 인사 조치가 행하면 다 끝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 그 후에 또 필요한 조치들이 있을까요? 끝이 아니라 거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왜냐하면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이런 각종 조치 의무를 정해놓은 건 결국에는 근로자분들이 안전한 근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와 피해자 등에 대한 불이익 처우, 2차 피해 유념하셔야 되고요. 일단 불이익 처우가 금지됩니다. 그래서 성희롱이 인정된 경우에 피해 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 장소 변경, 배치 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을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남녀고용평등법에는 불리한 처우가 금지되는 대상으로 신고한 근로자와 피해 근로자 등만을 규정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피해 근로자에게 조력한 조력자나 참고인에 대한 불리한 처우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요. 피해 근로자의 조력자나 참고인 등에 대한 불리한 처우로 피해 근로자 등에게 정신고통을 입혔다면 이 또한 남녀고용평등법의 불리한 처우로 인정될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은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사업주가 피해 근로자 등이 아니라 그에게 도움을 준 동료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한 경우에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을 직접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사업주가 피해 근로자 등을 가까이에서 도와준 동료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한 경우에 그 조치의 내용이 부당하고 그로 말미암아 피해 근로자 등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혔다면 피해 근로자 등은 불리한 조치에 직접 상대방이 아니더라도 사업주에게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 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남녀고용평등법령에 따라 신속하고 적절한 근로환경 개선책을 실시하고 피해 근로자 등이 후속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정한 근로 여건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사업주가 피해 근로자 등을 도와준 동료 근로자에게 부당한 징계 처분 등을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주가 피해 근로자 등에 대한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사건 처리가 종결된 후에는 재발 방지를 위해서 또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요? 보다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피해 실태 조사나 조직 문화 진단을 통해 우리 회사 내에 성희롱이 발생하는 잠재적 문제 상황을 짚어내고요. 성희롱으로 발전하기 전 단계의 문화적 요인의 개선, 행위의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네. 오늘 정말 친절하고 네. 또 쏙쏙 알기 쉽게 답변을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것으로 직장 내 성희롱 처리 원칙과 처리 과정에 대한 단계별 가이드를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직장에서 이 성희롱과 같은 문제가 애초에 발생하지 그렇죠. 않는다면 좋겠지만은 발생을 하더라도 담당자의 이 현명한 처리가
사건을 슬기롭게 해결하는 열쇠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그 열쇠 우리 노무사님 덕분에 시청하신 모든 분들께서 이미 쥐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유익한 정보 주신 우리 진선미 노무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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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도 시청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